우리는 평양의 특권층 의사들이었어요. 김정은 원수님 일가를 직접 돌보는 주치의였으니 남들 보기엔 얼마나 부러울 게 없었겠습니까? 낡아빠진 아파트 대신 번듯한 살림집에 매일 고급 식당에서 차려주는 식사에 귀하디 귀한 의약품까지 겉으로만 보면 참 호강하며 사는 팔자였지요. 하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이건 고저 황금으로 엮어 만든 감옥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평양시가를 보면서 저는 늘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거리에 나선 인민들은 배급마저 제대로 못 받아 굶주리고 고난의 행군 때 뼈만 남은 시신들이 길바닥에 널렸던 기억이 여적 생생한데 우리는 매일 기름진 고기 반찬을 먹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았지요. 저와 김미란 동무, 최수연 동무, 그리고 이지혜 동무 우리는 늘 함께였어요. 젊은 나이에 최고 지도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으니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겉으로는 충성심 가득한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밤늦게 모여 차를 마실 때면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회의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체제의 위선,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참상을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약들은 정작 일반 병원에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특히 이지혜 동무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때였어요. 지혜 동무의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터진 건 말입니다. 고향에 계시던 부모님께서 사소한 일로 반동으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혜 동무는 최고 위층 주치의라는 신분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일로 지혜 동무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 눈빛에 더 이상 희망은 없었고 오직 처절한 결심만이 가득했지요. 어느 날 밤 지혜 동무가 우리 셋을 따로 불렀어요. 김미란 동무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고 최수연 동무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요. 지혜 동무는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처음엔 모두들 얼어붙었어요. 잡히면 삼족이 멸하고 고향의 가족들까지 몰살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김미란 동무는 미쳤구나, 지혜 동무. 그게 무슨 망발이야? 하며 손사래를 쳤고 최수연 동무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혜 동무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고 미란 동무는 어린 자식들을, 수연 동무는 평생을 옥죄어온 감시의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숨막히는 황금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갈망이 모든 공포를 집어삼키더군요. 지혜 동무의 비극은 우리 모두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을 건 계획을 세우기로 말입니다. 이지혜 동무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 말에 저희 4명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평양을 벗어나는 건 정말이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방이 감시의 눈이고 철벽 같은 보위부 감시망이 촘촘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혜 동무는 이미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두었더군요. 저희는 평양인민병원에서 의료 장비를 운송하는 차량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백두혈통 주치의라는 지혜 동무의 특권을 10분 활용한 거죠. 응급 의료 장비 운송이라는 그럴싸한 명분 아래 지혜 동무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내보였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을 거예요. 평양 시내는 낮과는 다르게 쥐 죽은 듯 고요했지요.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덜컹거리는 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어요. 보위부 군인들이 손전등으로 차 안을 이리저리 비추더군요. 차에 실린 의료 장비들을 훑어보고 저희 얼굴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지혜 동무가 침착하게 서류를 내밀며 급히 지방으로 가야 하는 장비입니다. 환자 위독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목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간신히 그곳을 통과했을 때 저희는 서로 눈빛으로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였어요. 평양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불시에 세워지는 검문은 정말이지 끔찍했어요. 갑자기 앞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더군요. 보위부 차가 저희 차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젠장,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 끝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군인 2명이 다가와서 차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지혜 동무가 창문을 조금 내리자 군인 1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희를 훑어봤어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겁니까? 서류 내놓으시오. 지혜 동무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평양병원 의료진입니다. 긴급 의료장비 운송 중입니다. 담당 보위부 승인 서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서류를 건네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완벽한 서류였어요. 하지만 군인은 왠지 모르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저희를 한참이나 노려봤어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 순간 지혜 동무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 지금 이 장비가 늦어지면 환자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수령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민의 생명 아닙니까? 그 말에 군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더군요. 아무리 보위부 군인이라 해도 수령님이라는 말 앞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서류와 저희를 번갈아 보던 군인은 마침내 좋소, 빨리 가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겨우 풀려날 수 있었어요. 차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 검문소를 통과하자마자 저희는 모두 긴장이 풀려서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평양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밤의 어둠이 저희를 삼키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이기도 했답니다. 평양을 벗어나니 그제야 살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붙는 기분이었어요. 화물 열차 칸에 몸을 숨기고 며칠을 달렸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덜컹거리는 기차 안은 뼈를 애는 듯한 추위로 가득했지요. 바닥에 깔린 집단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옷을 몇 겹이나 껴입어도 소용이 없더군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는 품에 안은 아이가 얼어 죽을까봐 온몸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차가 멈추는 곳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보위부 검열이 나올까봐, 혹시라도 들킬까봐 심장이 발 아래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밤중에 열차 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군인들이 손전등을 켜고 이리저리 비추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냥 지나쳤지만 그 짧은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공포감이 얼마나 사람을 옥죄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열차와 화물차를 오가다 보니 어느새 함경북도 온성군 인근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대부분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으며 눈이 무릎까지 쌓인 곳도 많았어요. 배고픔은 또 어떻고요? 며칠째 강냉이밥 한 줌으로 버티고 있었으니 눈앞이 아찔해지더군요.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밤에만 움직였어요. 낮에는 산속 깊이 숨어 나무 틈새나 바위 뒤에 웅크리고 잠을 청했지요. 해가 뜨면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국경경비대 순찰조에게 발각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산짐승 소리에도 깜짝 놀라 온몸이 굳어버리곤 했어요. 다행히 가는 길에 몇몇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돈을 받고 길을 안내해주거나 하룻밤 묵을 곳을 마련해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분들 덕분에 한두 번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우리를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런 의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공포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녔어요.
누구 하나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언제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이었죠. 이제 두만강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변의 그림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히는 추위였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얼음장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말입니다. 밤은 칠흑 같았고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에 펼쳐진 두만강만이 저승길처럼 시커멓게 얼어붙어 있었죠. 강 건너편에는 희미한 불빛이 몇 개 보였어요. 저게 바로 중국이라는 곳인가, 저곳으로만 가면 우리가 꿈꾸던 자유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더구만요. 하지만 동시에 저강을 건너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아시겠습니까? 한 발짝만 내디뎌도 죽음일지 모른다는 공포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이끌던 그 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무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소리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살아서 가족들 다시 만나고 싶으면 나를 따르시오. 그 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갑 낀 손으로 발목을 덮은 옷자락을 다시 한번 여몄죠. 얼어붙은 강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발끝부터 온몸으로 확 퍼지더군요. 신발 안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마치 발이 꽁꽁 얼어붙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강물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지만 걷다 보면 크으윽하고 얼음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 말입니다. 혹시라도 얼음이 깨지지는 않을까, 물속으로 그대로 고꾸라지는 건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씩 강변을 순찰하는 경비병들의 손전등 불빛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어요. 차가운 얼음이 얼굴에 달라붙는 고통도 잊은 채 그저 들키지 않기만을 바랐지 말입니다. 누군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휘청거릴 때면 옆에 있던 사람이 재빨리 잡아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붙들고 서로의 어깨를 밀어주며 나아갔어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눈빛으로만 서로에게 괜찮냐고 힘내자고 전했죠.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이를 악물고 발을 뗐지 말입니다. 이 차가운 강만 건너면 따뜻한 밥을 먹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어요.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온몸은 얼어붙어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 멀리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중국 땅의 불빛을 보며 다시 힘을 냈죠.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것 같았달까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이라는 게 의미 없는 곳이었어요. 그저 발을 떼고 또 떼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마침내 강 건너편에 두게 다다랐을 때 우리는 거의 기어오르듯이 얼음 위를 벗어났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잠시도 쉴 틈은 없었죠. 우리는 다시 움직여야 했어요. 이곳은 아직 완전한 자유가 아니었으니까요. 두만강을 겨우 건너고 나니 정말 살았구나 싶더군요. 차가운 강물에 젖은 몸으로 옌벤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춥고 배고픈 건 여전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조금 놓이는 듯했지요.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쫓기던 터라 이젠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행히 어떤 조선족 아바이께서 마련해 주신 허름한 방 한 칸이 우리들의 임시 은신처가 됐습니다. 흙벽의 지붕엔 겨우 비만 가릴 정도였지만 그래도 북한 땅과는 다르게 잠시나마 편안히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숨죽여 지내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다들 한숨 돌리는 듯 했지요. 밥도 겨우 얻어먹고 씻지도 못한 채였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달까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는 깨달았어요.
보위부 갓나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밤마다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 창밖으로 언뜻 보이는 그림자들 마치 우리를 쫓는 그들의 눈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같아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옌벤 거리의 중국 사람들 틈에 섞여도 그들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공포가 다시 우리를 덮쳐왔지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문 열라. 북조선 사람인 거 다 안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보위부 놈들이었죠. 그들의 억센 북한 사투리는 이국 땅에서도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족쇄와 같았어요. 우리 모두 얼어붙어 있는데 지혜 동무가 갑자기 철민 동무의 손을 잡더군요. 지혜 동무는 늘 조용하고 여린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눈빛이 형형했지요. 철민 동무, 순옥 아바이, 그리고 당신 꼭 남조선에 가서 자유를 찾아야 해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지혜 동무는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소. 하는 비명 같은 외침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보위부 놈들이 지혜 동무를 덮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마치 우리에게 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남한에서 꼭 자유를 찾아달라. 지혜 동무는 그렇게 스스로 미끼가 되어 우리에게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었지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뒷문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옌벤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우리는 그저 달리고 또 달렸어요. 지혜 동무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그 죄책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지혜 동무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대가로 얻은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나 아프고 무거운 것인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이지혜 동무가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 곁을 떠나고 나니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미란이도 수연이도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필 지혜 동무가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밤마다 지혜 동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꼭 살아서 자유를 찾아야 해. 그 말 한마디가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중국 땅은 넓고도 무서운 곳이었어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신매매꾼들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눈빛만 마주쳐도 섬뜩했지요. 공안원들의 검거망은 또 어떻고요. 숨바꼭질하듯이 이 은신처 저 은신처를 전전해야 했어요. 낮에는 벽장 속에 쭈그리고 앉아 숨소리마저 죽였고 밤에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운 채 도망쳤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썩은 음식이라도 있으면 감사하게 먹었지요.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북한 사람 같아 보이는 이들을 마주칠 때면 괜히 시선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나 신고할까봐 겁이 났던 거지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몇 날 며칠을 버스나 기차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으로 넘어가는 길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밀림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데 모기 때는 또 얼마나 극성이던지. 온몸이 물려서 가려워도 긁을 수도 없었지요. 혹시라도 소리라도 낼까봐. 푹푹 찌는 더위에 목마름은 말도 못했어요. 흙탕물이라도 있으면 감사히 마셔야 했지요. 미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고 수연이는 열이 나서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그때마다 지혜 동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서 꼭 자유를 찾아야 해. 그 말을 서로에게 되뇌어주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미란아, 수연아, 조금만 더 힘내자. 지혜 목까지 우리가 해내야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 미란이도 수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혜 동무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어쩌면 희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희생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남아의 낯선 땅을 헤매며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향해 나아갔어요.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이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그곳에 가면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이요. 정말이지 그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말입니다. 온몸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어찌나 영롱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그 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다 꿈만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 싶어서 말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답니다. 북조선 땅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정말이지 자유의 공기라고 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동무들도 아니 이제는 동무가 아니지요. 김 선생님이랑 박 선생님도 저와 똑같이 휘청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 세 명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참았던 울음이 정말이지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깨를 붙잡고 서로의 등을 토닥이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어요. 이지혜 선생님, 그 이름 석자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네 명이 함께 오기로 했는데 고작 저희 셋만 이곳에 발을 디뎠으니 말입니다. 옌벤 땅에서 그분이 저희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던졌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이 어찌나 선명하게 떠오르던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숭고한 희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안내하던 남조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오더군요. 괜찮으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고 묻는데 저희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아픈 게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지혜 선생님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아시겠습니까? 이 눈물은 단순히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저희에게 안겨준 자유,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다짐이기도 했지요. 그 척박한 땅에서 감시와 공포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걸까요? 그 물음표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혜 선생님의 목까지 저희는 살아내야 할 겁니다. 여기 남조선 땅에 발 딛고 선 지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무서웠어요.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나 눈부시고 또 이렇게나 버거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밤마다 지혜 생각이 나서 잠 못 들 때도 많았지요. 그 애가 저 혼자 그 차가운 옌벤 땅에 남아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미란이도 수연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남조선은 봄에도 꽃이 참 많더군요.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북조선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색깔들이 온 거리를 뒤덮고 피어 있었어요.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지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혜는 꼭 여기 와서 이 꽃들을 봤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미란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날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지혜를 기렸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 셋이 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지혜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다짐하는 자리였지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탈북민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건요. 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주고 떠났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조선 동포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는 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조선에는 북조선 인권을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군요. 저희는 그분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다는 것이 마치 벌거벗겨지는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북조선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혹은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습니까? 처음 마이크를 잡고 했던 제 말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지혜의 얼굴이 제 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미란이는 북조선 체제의 모순을 고발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 쓰는 재주가 남달랐던 친구였거든요. 수연이는 북조선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동포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셋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젠 우리가 단순한 탈북민이 아닙니다. 이지혜가 바라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북조선 동포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북녘 땅에도 언젠가는 이 남조선처럼 찬란한 봄꽃이 피어나기를 온 국민이 자유롭게 웃고 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언젠가는 북녘 땅 깊숙이까지 닿아 그곳 동포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피워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